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즐겨 듣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까 두근거리네요. 시작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에 복수에 성공했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 혹시나 희망을 버리지 말고 꼭 복수할 수 있도록 모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강남에서 크게 고깃집을 하십니다. 저희 아빠가 직접 개발하신 고기 맛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강남에서 저희 고깃집을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니아층이 많은 고깃집이죠. 그런데 그 레시피를 개발한 저희 아빠가 그만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였고 남편 직장 때문에 아빠랑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강남까지 그래도 기차를 타니 1시간 반 만에 오긴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차가 막히면 더 늦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갑자기 저희 아빠가 제 곁을 떠나실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 앞에 막상 닥쳐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침착하게 장례 절차도 알아봐주고 남편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침착하고 꼼꼼하게 저 대신 장례를 준비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참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보, 나 너무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우리 아빠 어떡해? 엄마 먼저 보내고 혼자서 나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이렇게 효도도 못했는데 벌써 가셨어. 나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자신이 없어. 효주야, 지금 네가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그래. 내가 필요한 절차는 다 준비해뒀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장인어른께서도 효주 네가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슬퍼하는 모습만 보이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천천히 추스르고 나와 내가 조문객들 맞이할 테니까. 여보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쩔 뻔했는지 정말 고마워. 난 아빠를 보내드릴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런 준비가 다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순서 없이 우리도 언젠가는 장인어른과 같은 길을 갈 거야. 다만 조금 일찍 가신 거지. 먼저 가신 장모님이 참 보고 싶으셨을 거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여보. 정말 고마워, 여보. 나 여보 봐서라도 힘 내볼게. 나 대신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세상에 당신뿐일 거야. 그래, 여보. 효주야, 지금은 우리 장인어른만 생각하자. 남편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저는 혼절할 뻔했던 정신을 다시금 부여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도 와주셔서 자리를 지켜주셨고 저는 인사를 드리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서는 안 될, 아니죠. 꼭 들었어야 할 이야기를. 다행히 들은 거라고 해야겠네요. 새아가 얼마나 상심이 크니. 아이고 불쌍한 거. 외동이라 형제자매도 없이 하나 남은 사돈어른까지 이렇게 빨리 가시다니. 효주야, 우리가 네 엄마 아빠나 다름없지 않니? 너무 상심 말고 사돈어른 잘 보내드리자.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위로가 되네요. 아빠가 떠나셨지만 저에게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니까 혼자가 아닌 게 맞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잘 보내드리는 데에만 집중할게요. 그래,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돈어른께서는 좋은 곳으로 가실 거다. 먼저 간 사부인가 그동안의 회포를 푸시겠구나. 너한테는 나랑 집사람이 있으니 너무 적적해하지 말고. 아유, 그나저나 지금까지 한 잠도 못 잔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 있을 테니 조금이라도 눈 붙이렴. 그래, 여보. 지금까지 계속 못 쉬고 밥도 못 먹었잖아. 이러다 여보가 먼저 쓰러지겠어. 조금이라도 눈 붙이고 와. 잠이 오진 않더라도 누워라도 있다가 오는 게 어떨까? 어차피 잠이 오지도 않을 텐데.
나 괜찮아. 정말이야.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자리는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무리해서 자리 지키다가 너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가 먼저 가신 사돈어른 얼굴을 어떻게 보겠니? 무리하지 말고 이럴 땐 어른 말 듣는 거야. 얼른 들어가렴. 세아가 우리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다. 이렇게 걱정시키는 것도 불효인 거 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니 제가 더 당해낼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해요. 그럼 잠시만 다녀올게요. 잠도 오지 않았고 슬픔에 잠겨 누워도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았지만 하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모두 저에게 쉬라고 그러시는 바람에 잠깐이라도 누워있을까 하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몸이 편하기는커녕 마음이 그래도 내키지 않아서 다시 나와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마치 못에 박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제가 들은 내용이 맞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아빠 장례식에서 이런 더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으실 수가 있는 건지 그때만 생각해도 아주 치가 떨려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사돈어른 유산만 얼른 받고 전연 빨리 처리해라. 그게 여러모로 우리 집에 가장 필요한 일 아니겠니? 아유, 장례식은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나 참. 네, 당연하죠. 장인어른 재산 때문에 제가 효주를 선택했던 거잖아요. 그나저나 저 완벽히 해낸 거겠죠? 저 사실 쫄려요, 엄마.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간이 콩알만 하니? 하여간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서 너희 아빠를 뺀 거잖니. 저 양반은 알았으면 난리를 칠 양반이지. 표정도 못 숨겨서 금방 들통날 테고. 아무리 생각해도 빼고 일 처리하길 잘했어. 지금도 봐봐. 속도 좋지. 저러고 조문객이나 받고 있지 않냐? 그래도 아버지가 조문이라도 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맘 편히 할 수 있잖아요. 장인어른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애초에 유산 노리고 결혼한 거였으니까 옳은 수순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니네 형이 우리 집 재산만 그렇게 안 날려먹었어도 네 첫사랑이라는 연지랑 내가 진작 결혼 승낙했지. 니네 형이 날린 우리 집 재산 메꾸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잖니. 네가 다행히 효주를 잘 꼬셔서 망정이지 3년이면 많이 참았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진 알아주셔야 해요. 저는 하루빨리 우리 연지한테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다고요. 효주 보기도 사실 미안하고요. 사람 마음 이용한 것 같아서. 이제 와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연진의 어머니 많이 아프시다며. 그거 부양하려면 일단 우리 집에 빚은 없애야 될 거 아니냐. 이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거야. 3년 살다 보니 왜? 효주한테도 정이 가디? 아니요. 그것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미안해서 그러죠. 내가 장인어른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건 꿈에도 모를 텐데. 이제 와서 착한 척할 생각은 마라. 뭔 놈의 쓸데없이 정만 많아가지고. 정이고 뭐고 일단 사람이 살만해야지. 넌 연지한테 돌아갈 생각만 해. 그래야 다른 맘 망가지지. 너도 결국 연지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야. 다 순리대로 가는 거야, 순리대로. 알겠어요. 마음 단단히 먹을게요. 수철이랑 당신 여기서 뭔 이야기를 그렇게들 하고 있어. 여기 수철이 네 직장 동료들 왔다. 가서 안내해라. 당신도 뭐하고 있어요. 이리 와서 좀 도와줘요. 알겠어요. 하여간 저 눈치 없는 인간. 이 더러운 대화 내용을 듣고 이성을 잃어 당장 뭐라고 할 뻔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아버지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다시 조문객들 응대를 도우라고 하는 바람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그 바닥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절 만나기 전 오래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연지라는 여자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저랑 결혼했다니 무려 지금까지 3년 동안 절 속인 제 남편을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철저하게 돈으로 보는 시어머니, 저희 친정아빠의 장례식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을 나눌 수 있는 건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사람들이더군요. 여러분들께서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당장 달려가 조문객들 앞에서 멱살을 잡았어야 할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럴 힘도 나지를 않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오히려 꼼짝달싹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는 걸까요? 그것마저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천천히 저는 다시 곱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히 해낸 거 맞겠죠? 라고 시어머니에게 되묻는 남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을 완벽히 해냈다는 걸까요? 설마 우리 아빠의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면, 그걸 조작한 거라면 정말 저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검사 사촌 오빠가 조문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사촌 오빠에게 이 기막힌 일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사촌 오빠가 그 타이밍에 온 건 아마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빠가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지 않을까요? 오빠,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딱 맞춰 와준 것 같은데 오빠한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 정말 어떡하죠? 너무 무섭고 미칠 것 같아요. 그래, 효주야. 며칠 사이에 정말 수척해졌구나. 좋은 곳 가셨을 거야. 할 말이란 게 뭔데?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오빠, 우리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수도 있어서요. 잠시 이리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모르게 이야기해야 돼서요. 잠시만요. 와주세요. 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인 거니? 그게 정말이라면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얼른 이야기해봐. 힘들겠지만 차분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든 모든 걸 의심하면서 날카롭게 봐야 해. 오빠, 말할게요. 저 사실 사기 결혼 당했어요. 방금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거든요. 사기 결혼 당했다는 거. 이렇게 우리 아빠 장례식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남편은 저랑 결혼한 이유가 바로 우리 아빠 재산 때문이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이 절 속이고 결혼했다는 게, 아빠 돈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게 시어머니랑 짜고 3년 전부터 계획해온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온몸이 떨리고 목이 메이네요. 저 이제 어떡하죠? 그게 사실이야? 지금 저렇게 조문객들 맞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 새끼 저것도 남편이라고 시어머니랑 같이 짜고, 사람 새끼가 할 짓이 아니지. 잠깐만요, 오빠. 잠시만요. 아직요. 장례식장에서 이럴 순 없어요. 심지어 남편은 저 몰래 첫사랑 연지라는 사람이랑 아직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아빠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완벽하게 처리한 건지 걱정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거 단순 교통사고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차 타기 전에 혹시 남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 당장 CCTV라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일단은 침착하는 게 좋겠다. 장례식장이니까 여기에서 소란을 피울 순 없지.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알겠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대한민국에 CCTV가 얼마나 많은데 차 사고 나는 것 이외에 동선 따라가면서 CCTV 확인해보면 분명 덜미가 잡힐 거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너희 남편이나 고모부 동선까지 경찰들이 체크하지는 않을 테니까. 맞아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 확보 좀 부탁드릴게요. 오빠한테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믿을 사람이, 부탁할 사람이 검사인 오빠밖에 없어서 그래요. 정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야, 이게 우리 일인데 뭘. 고모부 떠나시는 길 외롭지 않게 네가 꼭 여기서 자리 지켜. 지금은 당장 너한테 어떻게 못할 거야. 정말 고모부가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 수갑차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네, 고마워요, 오빠. 오빠만 믿고 있을게요. 사촌 오빠가 검사여서 정말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수사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해주는데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3년 동안 거짓말로 저를 구워 삶은 남편을 제대로 쳐다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쉬는 곳으로 돌아가서 쉬는 척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악마 같은 무섭고 추악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마주한다면 쌍욕이 한 바가지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을 테니까요. 참고 또 참으면서 그렇게 그날 밤을 버텼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던데 이런 파렴치한 짓을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지른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이 크실까요? 듣자 하니 아주버님이 시댁의 재산을 모두 날려먹은 것 같던데 결혼 전이나 후에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어서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명백한 사기가 아닌가요? 게다가 연지라는 그 여자는 대체 뭘까요? 왜 결혼한 사람을... 애초에 저를 선택한 게 돈 때문이라 3년간 남편을 기다린 여자쯤 되려나요.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과연 둘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제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칼 가는 심정으로 버틴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갑자기 형사분들이 들이닥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가 단서를 제대로 잡았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형사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저와 다른 조문객들이 경악할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죠. 눈앞에서 수갑을 차는 모습은 머리털 나고 정말 처음 봅니다. 아마 다른 조문객분들도 저와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그곳도 다른 곳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요. 철컥철컥 수갑 차는 소리가 들리고 형사님들께서 미란다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모습을 실제로 보다니요. 이수철 씨 되십니까? 장인어른이신 장우범 씨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철 씨 어머니 양춘자 씨도 살인 교사 혐의로 함께 체포합니다. 역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끌고 가시죠. 네,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 장인어른. 사돈을 죽이다니. 끌고 가겠습니다. 자, 얼른 타세요. 형사님, 저를 체포하시는 건가요? 증거 있어요? 있냐고요? 이게 무슨... 아니, 난 아니에요. 안 죽였다고요. 살인 교사라니. 말도 안 돼요. 세아가. 형사님들 좀 말려봐라,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직접 체포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서로 가시죠. 두 분 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모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진실이었구나. 여보가 어떻게... 우리 아빠를... 어머님이 어떻게 우리 아빠를 죽이실 수가 있으세요?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이었다니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진실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저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형사님들한테 끌려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뒤따라 나온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며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는 시아버지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진실일 수 있는 걸까요? 때마침 검사 사촌 오빠가 와서 상황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세아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우리 집사람이랑 수철이가 사돈 어른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니. 어떻게 형사들이 와서 이렇게 데려갈 수가. 나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니? 뭐 아는 거 있니? 있으면 얼른 얘기해 주렴. 아버님, 그게...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정말 진실이라니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요. 효주야, 방금 연행되었다는 소식 듣고 달려왔다. 생각보다 형사들이 더 빨리 움직여줘서 법정에서 진술 가능하지? 어제 나한테 해줬던 말, 그리고 너희 남편은 CCTV에서 발목을 잡힌 거야. 효주 네 말대로 정말 네 남편이 범인이었어. 고모부가 출근하시기 전에 미리 너희 남편이 와서 글쎄, 바퀴에 구멍도 내고 차 뚜껑까지 열어서 뭘 열심히 만지던 게 포착이 되었어. 단순 교통사고로 그대로 종결될 뻔했는데 효주 네가 고모부 억울함 풀어드린 거나 다름없어. 정말 다행이지. 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우리 아들이 사돈어른 차에 대체 무슨 짓을 했다는 겁니까? 예? CCTV에 정말 찍힌 거 맞아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오늘 긴급하게 형사님들이 연행해 간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계획범죄예요. 아드님과 아내분께서 이런 일을 작당하는 동안 정말 모르셨던 거 맞습니까? 오빠, 아버님은 정말 아니셔. 어제 남편이랑 시어머니 대화 들으면서 알았거든.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셔. 아무 잘못도 없으시고. 아마 나보다도 아버님 충격이 더 크실 거야. 오빠 너무 고마워. 내 의심이 맞았다는 걸 이렇게 바로 알게 되다니. 이건 다 오빠 덕분이야. 오빠 아니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이걸 이렇게 금방 알아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체포할 수 있었겠어. 어제 내가 들은 대화 녹음은 못했지만 분명 남편이랑 시어머니 폰 뒤지면 증거는 넘치고도 남을 거야. 당연히 법정 진술을 해야지. 그럼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이라는 겁니까? 만니 세아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아니 왜 대체 그런 짓을, 그런 잔인한 짓을. 저도 몰랐는데 아버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잖아요. 아주버님이 시댁 재산 홀랑 날려먹은 거예요. 저는 여태껏 아버님과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저만 모르는 시댁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저 어제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날려먹은 재산 때문에 우리 아빠 재산을 노리고 수철 씨가 저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였다고요, 아버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고뭉치 그 녀석 때문에 우리 집 재산이 싹 다 날아간 건 사실이다. 세아가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사실 알고 우리 수철이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구나. 그래서 세아가한테 우리 집에 대해 제대로 말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수철이랑 집사람이 극구 말리더구나. 알아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면서 말이지. 그랬어도 내가 너한테만큼은 이야기해줬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이미 늦었잖아요, 아버님. 상황을 보세요. 그것만 제가 알았어도 수철 씨한테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수철 씨가 저희 아빠를 죽게 만드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지금 일어난 거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 세아가. 용서하라는 말은 못하겠구나. 내가 정신 못 차린 두 사람이 꼭 벌받고 죗값 치르고 나올 수 있게 할 거다. 정말 미안하구나. 당연히 그래야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아빠가 돌아가실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원통함은 대체 누구한테 원망해야 하는 걸까요? 힘들겠지만 일단 서로 가서 그 작자들이 뭐라고 짓거리는지 들어보자. 좀 더 압박해서 전부 자백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얼른 다녀오자. 그럼 여기는 누가 지켜? 효주야, 세아가 내가 면목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잠깐이라도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노릇하게 해주겠니?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얼른 다녀오렴. 아버님,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사촌 오빠는 가는 길에 시아버니만큼은 정말 좋은 분도 맞고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착잡하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해주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고맙다고 했죠. 서에서 수갑을 찬 채로 마주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주 놀란 사람처럼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긴 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냐면서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저는 더욱더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데 말이죠. 죗값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싶어서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백 같은 건 하지 않더라고요. 폰을 열어보면 어차피 다 나올 증거들 앞에서도 말이죠. 정말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죄가 없으시다고요? 저 어제 그 대화 다 듣고 신고한 건데. 모르셨나 봐요. 하긴. 그럼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체포된 건지 앞뒤가 안 맞았을 텐데. 그래서 모른 척 계속 발뺌하실 거였던 거예요? 뭐?
그럼 우리를 신고한 게 다 효주 네가 그런 거라는 거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시어머니랑 지남편을 이렇게 고생하게 하니? 그만하세요. 우리 다 끝났어요, 엄마. 잘 안 해. 어머님, 아주버님이 날린 재산 왜 수철 씨가 메꿔야 한 거죠? 그것도 저희 아빠 재산으로요. 아니, 유산으로. 죽일 것까진 없었잖아요. 대체 왜 그랬어요, 왜? 유산이어야 탈이 없지. 재산이면 언제든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니? 그리고 막말로 우리 수철이랑 그동안 세월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신고라니? 그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리세요? 하긴 이렇게 뻔뻔하니까 그런 끔찍한 짓도 저지를 수 있었겠죠. 그 연지라는 여자는 수철 씨 첫사랑이라면서요? 그 여자도 한통속이겠죠? 아니야. 연지는 전혀 상관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첫사랑만은 지키시겠다. 당신 나한테 한순간이라도 진심인 적은 있었니?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빠 장례식을 척척 잘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바보 등신같이 말이야. 당신이 우리 아빠 유산 노리고 계획한 범죄인 줄도 모르고 알아? 지금 내 심정 알겠냐고. 찢어지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겨우 정신을 차렸어. 너 같은 인간 단죄해야 되니까. 수철이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야. 내가 무슨 수로 말리겠니? 난 잘못 없다? 이것 좀 풀어줘요, 좀. 이렇게 안 하면 연지랑 허락 안 해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맨 거잖아요. 지금 절 버리시는 거예요?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별 탈 없을 거라면서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 집안 살릴 건 너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 바보 등신처럼 사기당해서 우리 집안 거덜낸 놈한테 뭘 바라겠니? 연지랑 살라고 했지 않니?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고. 근데 그걸 들켜선 정말 눈물 없이 못 보겠네요. 이제 와서 서로 탓하시기는. 둘 다 똑같은 괴물이에요. 저희 아빠 죽이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꿈도 크시네요. 아버님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크게 자책하시던데 어머님과 당신은 자책은커녕 반성도 없네. 미안하다. 지금 와서 어떤 변명도 다 안 통하겠지만 너한테 100% 거짓된 마음은 아니었어. 장인어른한테 그런 짓 한 건 정말 미안해. 나도 방법이 없었어. 지금 다 내가 시켰다는 거냐? 무슨 다 수철이 이놈이 알아서 단독 범행을 한 거라고요. 난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것 좀 풀어줘요. 통화 기록이랑 카톡 내용 보면 다 밝혀지실 텐데 이제 좀 그만하시죠. 추악해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 그런 말 다 소용없어. 연지인지 뭔지랑 그렇게 살고 싶었니? 선처 따위는 없어. 평생 감옥에서 썩어. 두 모자가 아주 오붓하게 말이야. 다른 사람 폰을 보다니. 이건 불법 아니니? 어머 얘 좀 봐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내가 감옥을 왜 가? 난 말한 것밖에 없어. 행동은 다 수철이가 있다니까.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도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도 장인어른 재산에 눈이 멀었던 건 사실이야.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지.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날 용서하지 마. 미안해. 평생 죗값 치르면서 살아. 얘 좀 봐라. 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너희 아빠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니. 우리 수철이가 그랬든 아니든 난 모른다고. 모른다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며 발악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슬퍼 보이는 가식적인 남편의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아빠의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에게 고마워했던 제가 정말 바보 멍청이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빠께서 저한테 그 대화를 엿듣게 하신 건 아닐까요? 정말 억울해서 더는 속지 말라고 말이죠. 검사 사촌 오빠 덕분에 수월하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벌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저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숨도 잘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족끼리, 아니 가족을 빙자한 사기에 살인까지. 죄질이 정말 나쁘잖아요. 저희 아빠가 다시 살아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우리 아빠를 다시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죄인들은 감방에 가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없는 듯 살고 있고요. 저는 아빠의 고깃집을 이어받아서 아빠의 빈자리가 티나지 않게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살인을 사주하는 내용이 다 밝혀졌거든요. 카톡도 참 착실히 주고받았고요. 남편은 우리 아빠를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할지 낱낱이 시어머니한테 보고했거든요. 그 증거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지 뻔뻔한 시어머니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의 첫사랑이라는 연지라는 그 여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수소문해서 찾아갔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파렴치한 범죄와 본인 때문에 우리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죗값도 치르고 있고 그런 남자를 사랑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이었죠. 유현지 씨, 혹시 저 아시나요? 제가 이수철 씨랑 3년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잘 알고 있어요. 저한테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죠? 혹시 수철 씨한테 무슨 일 생긴 건가요? 저는 수철 씨한테 뭘 요구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뭘 묻고 싶으신 건진 잘 모르겠지만. 그걸 정말 몰라서 물어요?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이수철 씨랑 시어머니가 감방에 있는 거 정말 몰라요? 그럼 말해줘야겠네. 이수철, 살인자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이고 알아요? 그래서 계속 연락이 안 되었던 거군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철 씨가 아내분이랑 헤어지고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렇게만 하고 있었고, 저는 보시다시피 저희 아픈 엄마 간호하느라 한시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수철 씨 얘기하시러 온 거면 얼른 하고 가세요. 살인자라니.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정말 무례하시네요. 생사람 잡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보다 제가 더 좋으니까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뭐라고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네. 철판 제대로 깔았네요. 하긴 그러니까 불륜을 3년 동안이나 하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자꾸 몰랐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랐다고 계속 말하면 있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수철이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를 죽였는데 그것도 발뺌할 거예요? 그냥 모르면 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 3년간 유부남이랑 그렇게 만난 건 아픈 엄마 앞에서 떳떳하시고. 여기 병원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나가서 이야기해요, 우리. 잘못했어요. 일단 나가요, 네? 제발, 제가 잘못했다고요. 아니요, 전혀요. 여기서 뻔뻔한 유현지 씨 민낯을 병원 사람들도 알아야죠. 그리고 이런 유현지 씨 어머님께서도 창피 좀 당하셔야 하고요. 딸이 유부남을 만나는 걸 알고도 가만히 놔둔 건 잘한 짓인가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남의 병원에서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니죠. 제가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내 남편 이수철이 여기 있는 유현지 씨랑 3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바람 피운 걸로 모자라 둘이 살겠다고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지금 감방에 가 있고요. 그런데 몰랐다고 발뺌을 하네요. 병원 사람들, 이리 좀 와보세요. 이런 년을 제가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맞을까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바로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자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남편의 내연녀와 내연녀의 엄마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말이죠. 세상이 말세라고 무서운 모녀였다면서요. 유부남이랑 불륜을 하게 두는 엄마가 어디 있냐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점차 소리가 높아졌고 남편의 내연녀는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견디기 힘들었겠죠. 그 모욕을 참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유부남을 만나면 안 되는 거겠죠. 저는 온 병실을 돌아가며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 병원에서 더 있을 수 없게 만든 거죠. 남편의 내연녀가 사는 곳에도 찾아가 소문을 냈습니다. 제가 겪은 이 고통을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느끼게 해줬어야 했으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여기 부녀회장님 되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웃인 유현지 씨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 남편과 3년 동안 바람을 피운 불륜 여인 유연지 씨가 나몰라라하고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발 제 사연 좀 들어봐 주세요. 멀쩡히 잘 살아 계신 저희 아빠를 제 남편이 죽였거든요. 바로 유연지 그년 때문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네요.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그러자 남편의 내연녀와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유연지 씨에 대한 여론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이 동네에서도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저는 이사를 간 곳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또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피말려서 못 살게 굴 거예요. 그런 처절한 복수를 해서라도 남편과 내연녀 유연지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이었죠. 이렇게 하고 나니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통쾌하고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물론 죽은 우리 아빠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복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의 복수가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수감 생활이 힘들도록 이 파렴치한 짓을 수감자들끼리도 알 수 있게 저희 검사 사촌 오빠의 힘을 조금 빌렸습니다. 같은 감방에서 소문이 다 나서 남편은 얻어 터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하길, 절대 먼저 나오는 일이 없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의 가게를 물려받아서 일을 하는 게 생각보다 더 잘 맞아서 이번에 가게를 더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눈이 멀어 아빠와 아빠의 일에 많이 소홀했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할수록 하늘에서 저희 아빠가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촌 오빠는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정말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보라고 합니다. 만나게 해줄 사람도 사촌 오빠랑 같은 검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빠의 고깃집을 더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와 정말 인연이라면 제 마음이 다시 열릴 때 그때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저 아빠에게 그동안 못해드린 시간을 속죄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겠죠? 정말 괘씸한 시어머니도 감옥에서 제대로 벌받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세상이 공정한 것이겠죠.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스쳐가셨나요? 저는 아직도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만 생각하면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 대화를 들었기에 지금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그 대화를 듣지 않았으면 저희 아빠는 정말 억울하게 단순 교통사고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겠죠. 제가 유심히 그 대화를 듣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검사 사촌 오빠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심할 건 하라고요. 그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심은 여러분들께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은 또한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 여러분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야 검사 사촌 오빠가 공권력을 이용해 바로 사건을 위한 조사와 자료를 수집해 주었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부터 하고 증거도 모으고 정보도 모아야 할 테니까요. 더 나아가 의심은 우리가 우리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는 더욱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달까요? 우리는 모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를 감방에 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남편의 내연녀가 이 내용을 몰랐는지
범죄 계획에 가담했는지 의심을 했습니다. 끝까지 의심했고 찾아갔기에 내연녀에게 남편과 저 몰래 3년간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온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수 있었죠. 저는 그런 복수를 하는 힘이 그런 의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처절한 마음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냉철해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어떤 단서라도 그냥 여러분에게 닿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또한 여러분들이 더욱 경계심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은 여러분들과 제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믿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저의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수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드리면서 또 정의가 있다는 것을, 정의가 노력하면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심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게 더 좋은 복수 방법이 있거나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의 행보를 응원한다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이렇게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과 잠시라도 연결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을 갓 넘긴 여성입니다. 흔히 결혼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던가요? 결혼 전엔 그 말을 결코 믿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네요. 천국과 지옥으로 갔던 제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재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를 운영한 진 10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을 만난 것은 바로 카페를 시작했을 당시였습니다. 초보 사장으로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시기였죠. 내 힘으로 자금을 모아 30대 초반엔 꼭 나만의 카페를 열겠다는 빛나는 포부를 가지고 열었지만 실제 운영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아 매일매일 고생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남편이 저희 카페가 있는 건물에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보통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1층에 있는 저희 카페를 자주 애용하곤 했기에 처음엔 남편도 그중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유난히 저희 카페를 자주 찾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시를 하더라고요. 카페 냅킨에 자기 전화번호를 쓴 후 그것을 조심스레 제 쪽으로 밀더니 남자친구 없으시다면 연락주세요 하고 말한 후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다 큰 성인 남자가 귓불까지 빨개져 더듬더듬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한편으론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모습에 반해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그렇게 알콩달콩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카페가 완전히 자리 잡는 1년 동안 남편은 다방면에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바쁜데 어떻게 왔어요? 혼자 마감하느라 외롭잖아요. 같이 하면 좋죠. 남편의 회사가 당시 바로 위층이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다 마감할 때 같이 마감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도와주었는데 그땐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저 사람도 회사 업무에 치여 고단하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늘 제 일이라면 두 손 걷고 나서는 모습이 너무 듬직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사람의 한 단면만을 보고 저는 2년 정도 연애 후 남편과 바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드디어 남편의 시부모님도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이때 남편의 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저희 집 재산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무척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유독 반응한 부분은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사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골 깡촌에 사신다고? 깡촌은 아니고요. 그게 그 말이지 뭐니? 난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데 어머머 세상에 어떻게 그런 곳에 사신다니 불편하지도 않으신가? 근데 시골 그런 구석에 사신다면 돈 나올 구석은 없겠구나. 너 결혼할 때 돈 얼마 갖고 올 거니? 친정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신대니? 네?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 오히려 할 말을 멈추고 되묻게 되더라고요. 대놓고 얼마 지원해 줄 거냐 묻는 말에 저는 제가 모아놓은 자금의 1,000 정도 보태주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시어머니 표정이 험악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다 들리게 중얼중얼 거리시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카페도 보니 쬐끄만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수준이겠더만. 내 아들 등골 휘어지겠네, 휘어지겠어. 아유, 이제 와서 반대할 수도 없고 말이야. 집이 그래도 좀 살아야 봐줄만 할 텐데. 시댁이 뛰어나게 부유하다면야 저도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런데 시댁은 그저 서울에 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시아버지 옆에서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신 분이셨고요. 그러니 저도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초면에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엄마, 왜 이래 정말. 내가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만해. 며느리 앉혀두고 뭐 하는 거야. 정말 쪽팔려 죽겠네. 가자, 지연아. 남편이 거의 저를 강제로 끌고 나가다시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시어머니와 한판 붙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이런 시어머니가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했답니다. 사실상 시어머니 이야기는 오늘 사연의 하이라이트나 다름없으니 이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자세히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먼저 결혼 전 진행되었던 상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당시 시골에서 시부모님께서 직접 서울에 잡아놓은 상견례 장소까지 차를 몰고 올라오셨어요. 아무래도 장기간 운전을 한지라 엄마와 아빠 모두 피곤하신 상태였을 텐데도 첫째 딸 시집 보낸다 생각하니 그저 떨리는 마음뿐이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딸만 둘 있는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시집을 가는 거였거든요. 엄마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곱게 하신 화장마저 살짝 들뜨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처음 본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아니, 안색이 왜 그러세요? 하얗게 질린 게 꼭 달걀 귀신 같으시네. 설마 서울까지 직접 운전해 오셨어요? 이런 날에 돈 아끼지 마시고 택시라도 잡으시지. 아이고. 단순히 걱정이라기보단 정도가 지나친 말이었는데요. 찌푸러지는 제 인상과는 달리 엄마는 당황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너무 떨려서 잠을 설쳤더니 안색이 좀 그런가 봐요. 걱정 감사합니다, 사부인. 그나저나 우리 지연이를 이런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게 돼서 너무 마음이 놓이네요. 사부인은 지연이 말 맞다나 너무 고우세요. 굽긴요. 쭈글쭈글해져서 영 보기 싫은 외모인데요. 어쩐지 시어머니 말투는 툴툴거리는 말투였고 덕분에 분위기는 불편하게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시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분위기를 더 냉수 끼얹은 듯 가라앉히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제가 아들한테 살짝 듣기론 시골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오시기 힘드셨겠어요. 근데 거기 살만은 한가요? 여기처럼 인터넷도 안 터질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하실 텐데 그런 촌구석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요? 아기는 없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에? 아니에요. 저희는 한평생 도시에서 일만 하며 살아 그런지 여기가 더 한적하고 마음이 좋아요. 일부러 전원 생활을 선택한 걸요. 여기서도 농사 짓고 해마다 바뀌는 풍경 보는 게 별미랍니다.
소똥 냄새만 한가득이지. 위생도 안 좋고 병원 다니기도 불편하세요. 생활 수준이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데 사람들이 괜히 서울로 올라오려 하겠어요? 난 냄새만 맡아도 싫던데.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네? 그러다 일이 터졌는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저희 엄마와 아빠 쪽을 계속 흘끔거리시는 겁니다. 음식이 걷어지고 디저트가 나올 때까지 내내 그 말씀을 했어요. 당시 화려한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온 시어머니와 다르게 저희 엄마와 아빠는 깔끔하지만 단정한 차림으로 참석하셨는데요. 그게 마치 빈곤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에게서 시골 구석 냄새가 난다는 식으로 행동하시는데 어이가 없어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님,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자꾸 무슨 말씀이세요? 맞아, 엄마, 왜 그러세요?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심지어 비염까지 있으셔서 냄새도 잘 못 맡으시는 분이? 아니,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냄새가 나니 난다고 하지. 당신 그만해. 상견례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냄새가 난다고 벅벅 우기시는 시어머니 덕에 시아버지까지 나서셔선 무슨 말이냐며 큰 소리를 벌컥 내셨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움츠러드는 기세였습니다. 이 분위기는 마치 시어머니 측에서 대놓고 저를 반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와 아빠 역시 그걸 눈치채고 기분이 퍽 안 좋아지셨고요. 사돈어른, 오늘은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아이들 얘기를 하죠. 그때 아빠가 중간에서 대화 흐름을 끊어내셨는데요. 평소 온화하신 성격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빠 역시 상당히 화가 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참아달란 신호를 보내어야만 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선 내내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남편은 저희 엄마 아빠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었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와 아빠 모두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저를 설득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오늘 실수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중재를 잘했어야 하는데 다음번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부인 행동이 지나쳤던 건 명백한 사실이라 내가 우리 딸아이 결혼식을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드네. 괜한 시집살이 시키시는 건 아닐지 말이야. 자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요, 장인어른. 제가 중간에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맹세합니다. 정말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아, 미안해. 너한테도 할 말이 없다. 나도 많이 부끄럽고 민망해. 솔직히 상견례에서 시어머니가 보인 발언과 행동에 저도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나 많은 고민이 들었지만 남편이 엄마와 아빠가 시골에 내려가신 후에도 제 마음이 혹여나 바뀔까 싹싹 빌었기에 저는 좀 더 이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명절날이나 생신이 아니라면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또 남편에 대한 사랑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 이젠 물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의 행동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다. 그래, 누구긴 누구야. 넌 네 시어미 목소리도 못 알아보니? 몰라본 게 아니고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 카페로 갈 테니까 커피 10잔 정도랑 디저트 고급진 거 비싼 걸로 세팅 좀 해놔라. 내 친구들 싹 데리고 갈 거니까. 네? 지금요? 어머님, 단체 손님은 지금 곤란한데요. 손님들이 이미 계셔서 자리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리가 나지 않으면 만들면 되지. 뭐가 문제야. 얼른 자리 안 만들어 놔? 이거 중요한 동창 모임이란 말이야. 내가 우리 며느리 소개시켜줄 겸 겸사겸사 니네 카페 매상도 올려주러 가는 건데 너는 애가 왜 이리 야박하니? 저를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움도 잠시,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고 자리를 만들라니 황당했지만 절 소개시켜 주시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그러실까 해서 조금 기분이 좋기도 했지요. 그런데
막상 열댓 명의 친구분들을 데리고 카페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저를 우리 며느리야 결혼식장에서 봤지? 얘들아 얼른 앉자 하며 바로 커피와 디저트부터 찾으시더라고요. 고급으로 준비했냐며 한 번 더 확인까지 하시고요. 시어머니의 집은 저희 신혼집에선 차로 30분 거리, 카페에서도 그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애초에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 그런지 카페에 방문하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매상을 올려주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친구분들을 자주 데리고 오셨죠. 여기서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친구들과 카페에 오셔서 5, 6시간을 죽치고 수다를 떨고 계시면 다른 손님들이 앉을 공간이 부족하고 또 카페 내부가 너무 시끄러워져 기존의 손님들이 떠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중요한데 단골 손님마저 떠나니 불안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조금만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다른 손님들도 계셔서요. 저희 카페는 조용히 노트북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느 날은 제가 조용히 다가가 정중하게 귓속말로 부탁드렸는데 말한 제가 민망스럽게 퉁명스레 받아치시더라고요. 아우, 내가 언제 시끄럽게 떠들었어. 아유, 알았어. 아유, 까다롭긴. 조용히 할게. 매상 올려주러 왔더니 며느리 눈치만 더럽게 보게 되네. 그리고 카페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 그래, 우리 살살 얘기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더더욱 제 기분도 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이어졌어요.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화나고 염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시어머니께서 한창 수다를 떨고 나시면 그냥 자리를 뜨시는 겁니다. 계산은 안 하신 채로요. 어머님, 계산은... 예, 일단 달아놔라. 예? 내가 나중에 붙일 테니까 달아놓으라고. 귀 어둡니? 오늘은 내가 지갑에 깜빡했어. 명자야, 얼른 가자. 나 오늘 노래방에서 한 10대곡은 불러 제껴야겠어. 5, 6시간에 걸쳐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외상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이어지자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게 카페는 생업인데 일을 방해하는 일이잖아요. 남편에게 대신 전해달라며 토로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오늘도 가게에서 10만 원치를 또 그냥 공짜로 드시고 가셨어. 아, 정말? 우리 엄마가 또? 아우, 진짜 엄마 왜 그러시냐.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남편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괴념쩍고 민망하기 그지 없을 겁니다. 어떤 자식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그때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러지 마시라 당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참으로 철면피였어요. 아이! 내가 뭐 얼마치를 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나 고작 커피 몇 잔 얻어먹었을 뿐이다. 그걸 받아내려는 걔가 웃긴 거지. 걔는 가족 사이에 그런 걸 다 받아내야겠다니? 정말 쪼잔스럽다. 어머닌 저를 짠순이 그것도 모자라 속 좁은 며느리로 만들고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남편의 동생인 신우이에게도 이 일을 일러 바쳐 한창을 제욕을 해대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남편에게는 신우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직이 취미일 정도로 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늘 회사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나와 현재는 백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우이가 딱 그 짝이었죠. 이런 신우이가 저를 겨냥하며 하는 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언니도 참 대단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친구들이랑 콧바람 좀 쐴 겸 일부러 먼 언니 가게 찾아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속상했어요? 엄마가 언니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찾아가는 거지. 언니 속 좁게 살지 마요. 그러다 벌 받아요. 아가씨, 말 가려하세요. 지금 누구 보고 벌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했어도 화가 났을 텐데 다음 날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또 제 가게에 찾아왔더군요. 이번에는 말도 없이요. 예, 자리 좀 내라. 10석 이상. 오늘은 인상 구기지 말고 있으라. 게다가 그날은 다른 곳에서 도시락을 싸오신 건지 냄새가 심한 주먹밥과 김밥을 주섬주섬 대놓고 드시는데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쓰레기들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가려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외상은 불가하니 일단 지금껏 드신 음식과 커피값의 일부만이라도 정산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뒤에 있던 어머님 친구분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창피하셨는지 입술을 꾹 깨물고 부르르 떨더니 제 얼굴을 향해 카드를 집어 던지셨어요. 너 아주 대단하다 대단해. 이 속 좁은 것 같으니라고. 다른 며느리들은 용돈이나 명품 선물을 주지 못해 안달인데 너는 이런 거에 부득부득 돈까지 받아내려 하니? 웃긴 건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카드를 긁으니 잔액 부족으로 떴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혼자 마구 웃음이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카페에서 퇴근해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어두웠어요. 남편의 얼굴이 먼저 보였는데 약간 불안한 얼굴로 다리를 덜덜 떨고 있었고 그 옆에는 팔짱을 끼고 TV를 노려보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한판 붙을 기세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내가 너 시골 촌구석 출신이라 무시하지 않고 사람 대접해줬더니 나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니? 내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웠는지 아니? 내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든지 며느리한테 그런 대접받고 사냐 그러더라. 정말 쪽팔려서 망신 이런 개망신도 없었다고. 아, 그러셨어요? 저는 일부러 더 무표정으로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말에 겁에 질려 하거나 크게 반응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의연하고 담담하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외상을 달아놓은 금액이 300만 원에 달하고 그걸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돈 한 푼 없는 저희 집 이야기를 늘여놓으셨어요. 내가 말이다. 니네 엄마 아빠가 가진 것 하나 없이 너 낳고 길렀다 해도 상견례장에서 싫은 말 한 거 하나 없다. 솔직히 말해. 너 뭐가 잘났니? 그저 그런 전문대 나와 고작 커피나 팔고 있는 주제에 내 아들은 그래도 괜찮은 회사 다니고 꼬박꼬박 월급 타오는 성실한 직장인이야. 너 카페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그거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사업 괜히 망했다 피 보면 어쩌려고. 근데도 내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허락해 준 거다. 근데 이게 은혜도 모르고. 제가 카페를 하면서 제일 많은 이득을 본 건 분명 시어머니인데 어머님의 뇌에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로지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깝고 불쌍하다라는 내용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 예상을 벗어난 것이 있었으니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못하고 다리만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던지 시어머니의 막말보다 그 꼴이 더 실망스럽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집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가진 거 하나 없으신 분 아니고 저한테 정말 좋으신 것들만 물려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카페 매상 괜찮았으니 앞으로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카드 잔액 부족으로 떴으니 그것도 계산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뭐야?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하셨는지 말씀을 흐리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자기도 지지 않겠다는 듯 한마디를 꺼내셨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꺼낸 카드는 상상치 못한 가게 개업이었어요. 네가 아주 네 굴을 파는구나. 내가 여기 대로변 있지? 거기에 아주 큰 소고기 식당을 열기로 했다. 아마 사람이 빠글빠글할 거다. 안 봐도 뻔하지. 나 사는 곳이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니? 그런 사람들은 돼지 안 먹고 소 먹거든. 비싸도 소가 최고지. 근데 이 식당 사업이 잘 되면 누구한테 가겠니? 내 아들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니네 부모한테 배운 것처럼 촌스럽게 굴지 말고 줄을 잘 서란 말이야. 아무리 지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라고 앉아있어? 참으로 유치했습니다. 외상값 계산해달랬더니 가게 개업할 거라며 그 가게 받으려면 자기한테 잘하라니 거기다 마지막에 덧붙인 저희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너무나 치욕스러웠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운운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 관련된 발언부터 취소해주세요. 취소 안 해주시면 저 더 이상 어머님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미쳤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취소를 해? 취소해주세요. 저기 여보도
그만,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그리고 엄마, 그건 엄마가 심했어. 왜 갑자기 장모님 장인어른 얘기를 꺼내. 엄마, 아무튼 개업 준비하느라 바쁠 테니까 얼른 가보셔. 가자.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팽팽해지자 남편은 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아 밖으로 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가는 시어머니에게 입금부터 해달라는 말로 팽팽히 맞섰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자 남편이 가로막고 시어머니까지 오신 이후에야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진 공정하셨습니다. 상황을 들어보시더니 혀를 쯧쯧 차시더라고요. 당신이 그간 며느리 가게에서 외상한 건 갚어. 이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이게 먹튀가 아니고 뭐야. 아니, 내가 무슨 먹튀래. 난 그냥 모임을 가진 거예요. 내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 호의도 못 받아요? 먹튀. 시어머니의 행위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금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며느리의 호의는커녕 며느리로서 시댁을 찾아갈 일도 없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 눈치를 보다 마지못해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래, 사과한다, 사과해. 됐니? 네 부모 잘났어. 근데 너 마음 그렇게 쓰는 거 어디 뭐 되는 일이 있겠니? 있나 보자. 우리 가게 잘 되면 너한테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거 없을 줄 알아? 내 아들 돈 감히 탐내지 말아라. 알겠니? 제가 아드님이며 시댁돈 탐낼 그럴 리는 없네요, 어머님.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른에게 한마디 한마디 말대꾸한다는 게 버릇이 없어 보인다는 건 알았지만 이 이상 시어머니에겐 단 한마디도 지고 싶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씩씩거리며 노려보았지만 더 무서운 기세의 시아버지의 벼락 같은 불호령에 붙잡혀서 질질 끌려나가셨습니다. 사실 이대로 시어머니 쪽과 연이 끊긴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가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엔 남편에게서요. 전번 날 남편이 베란다에서 퇴사란 단어를 꺼내며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조심스레 자신도 엄마의 고깃집에서 일하고 싶단 말을 주섬주섬 늘여놓더라고요. 아니, 사실 나 회사 일이 좀 안 맞았었거든. 그냥 이럴 바엔 엄마 가게 일이나 도우면서 돈 많이 버는 게 낫겠다 싶어서 퇴사한다고 말했어. 뭐라고?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건데?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이번엔 저에게 꼭 끝까지 회사를 다니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역시 시누이처럼 회사를 자주 옮겨 다니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아주 남매가 유유상종이었죠. 저는 미리 말을 하지 않은 남편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보, 좋은 면을 봐봐. 우리 가게 진짜 잘 될 거야. 엄마가 진짜 좋은 자리에 가게 자리 잡아놨거든? 자기도 이제 큰 가게 사무소리 듣는 거라고 카페 일 안 해도 돼. 지금 나랑 장난해? 어머님이랑 이 지경까지 왔는데 어머님 덕을 보라고? 남편은 신이나 제잘거렸지만 더 말을 듣기 싫어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 침대에 앉아 곰곰이 이 결혼 생활에 대해 곱씹게 되더군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일을 저지르는 남편, 친정 부모님에게 막말하는 시어머니,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올 정도로요. 그런데 여기서 시부모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해 도심에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요즘은 청소년들의 꿈도 건물주라고 하던데 저희 엄마와 아빠가 바로 그 건물주님이셨어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에겐 반드시 안 좋은 사람들이 따라붙는다는 아빠의 교육 철학에 따라 저나 여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겐 철저히 그런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지 오래였어요. 너희가 돈을 가졌다는 걸 티내면 분명 좋지 못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아빠는 우리 딸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아빠는 너희가 정말 힘들 땐 집에서 당연히 도움을 주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자력으로 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희 자매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자매는 실제로 대학 등록금을 제외한 생활비를 저희 돈으로 해결했어요. 다시 말해 시어머니는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런 막말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는 것이었죠. 사람을 돈으로, 심지어 자기의 사돈되는 사람들까지 얕잡아보는 시어머니에게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저희 집안의 실체를 공개할까 고민했지만 저는 아빠가 주신 교훈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채 일단은 이 사실을 계속 숨기기로 했습니다. 분명 언젠가 한 번은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훗날 저의 선견지명이 어떻게 관통했는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쪼록 시어머니의 가게 개업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 가게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업발이란 게 있는 건지 소고기 가게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원래라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카페 끝나고 나와 가게 일을 도우라 재촉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 저희 집안엔 두 가지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 그 첫 번째였어요.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무리한 식당 일은 할 수가 없었죠. 전 내심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아 기뻤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생긴 두 번째 일은 엄마께서 허리가 원래 안 좋으셨는데 농사일을 하시면서 더 안 좋아지셨는지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신 것이었어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니시기 위해 여기 머무르셔야 했고요. 아니야, 김서방이 불편하지. 나는 그냥 호텔이나 이런 곳에 머무르면 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오랜만에 온 엄마도 제대로 내 집에서 대접 못 해줘요? 동생도 지방에 살고 엄마를 호텔에 가시게 하는 건 내가 마음이 불편해. 엄마는 저희 남편에게 민폐를 끼치게 하는 일이 될까봐 처음엔 굳고 사양하셨는데요. 제 설득으로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전 엄마가 최대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베개도 매일 세척하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촉감의 이불도 준비하며 잠시나마 이 짧은 모녀간의 시간을 즐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 저도 엄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득달같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예, 사부인이 니네 집에 계신다고? 네, 그런데요, 어머님. 이때부터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네 엄마라는 호칭이 사부인으로 바뀌고 시어머니의 말투가 무척이나 나긋했거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더군요. 마치 저와의 냉전은 모두 싹 잊은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 말입니다. 아이고, 잘됐다. 그럼 저기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사부인을 잠깐 빌려도 될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우리 가게에 카운터 보시는 아줌마가 갑자기 자기 친언니가 죽었다면서 가게를 관뒀지 뭐니. 그래서 지금 사람이 비는데 아우 너무 급해서 당장이라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사부인도 거기 집에만 계시면 척척하실 거고 내가 돈은 섭섭지 않게 챙겨주마. 사부인도 솔깃하지 않을까 싶은데. 듣자마자 황당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다름 아닌 치료를 위해 오신 엄마에게 잠깐 가게 일을 부탁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부드러운 말투로 전화를 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하고 싶지만 저는 임신 초기이고 조심해야 할 시기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은근히 배려하는 척까지 하시는데 그 꼴이 더 보기 싫었습니다. 이런 제안일수록 단칼에 더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당분간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게 일까지 보시는 건 무리예요. 힘드시겠지만 사람을 구해보세요, 어머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끊어진 걸 모른 건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가 수학이 넘어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언니 뭐라는 거야? 엄마한테 하는 말투가 왜 이렇게 삐딱해?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진짜 기막혀. 아유, 그러니까 말이다. 기껏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 생각해서 이런 일자리 제안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여튼 못 배운 사람들이 원래 저런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험담을 늘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순간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들어 욱하는 마음에 버럭 소리를 내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 물으셨고 저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며 시어머니가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잠시 생각하는 듯한 눈치이시더니 자신이 그 식당 일을 대신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치료도 안 끝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싫어. 절대 안 돼. 안 끝나긴 다 끝났어. 애초에 너 얼굴 볼 겸 핑계 삼아 겸사겸사 올라온 거야. 임신했으니 마음도 싱숭생숭할 거고 네가 엄마 보고 싶을까 봐.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자신이 그 식당 일을 도우시겠다고 계속 고집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못해 시어머니와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시어머니 가게 일은 돕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은은한 미소까지 지으시며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딸 자식 시집살이 당하는 걸 알았으니 시어머니와 친해져서 풀어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시어머니의 가게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여나 시어머니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할까 조마조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리 당부까지 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해. 알았지? 당신만 믿는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챙겨드릴게. 아무렴 내가 사위인데. 그리고 우리 엄마도 이제 정신 차리셨어. 장모님이 일 도와주시는 거 고맙다고 갈비까지 따로 챙겨주신대. 남편의 말은 미심쩍었지만 일단은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설마 사부인 되는 사람이 가게까지 나와 도와주는 건데 그 앞에서 못할 말을 하겠나 싶었지요. 엄마는 일주일 정도만 가게 일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안에 시어머니께선 구인구직 사이트로 다른 분을 구하시기로 하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엔 분명 일주일만 부탁드린다고 했던 게 2주일이 되고 3주가 되어갔습니다. 거기다 엄마 얼굴이 어쩐지 조금 피곤해 보여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 괜찮아? 카운터 보는 거 힘들진 않아? 하나도 안 힘들어. 괜찮아. 사부인이 아주 잘해주셔. 앉아서 일도 하실 수 있게 해주고 성품이 사나워 보이셨는데 그렇진 않으시더라. 우리 딸 걱정하지 말고 뱃속의 아이만 생각해. 엄마는 오히려 이 나이에 오랜만에 이런 일도 하니 신기하고 재밌다고 하셨어요. 저는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식당에 나가 도와드리는 척하며 엄마 쪽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손님 맞느라 정신이 없으신지 엄마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으셨고 엄마 역시 별 힘든 기색 없이 가게 일을 도우시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저도 모르게 조금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참지 못할 일이 터지고 말았지요. 그날은 제가 간식거리를 사들고 시어머니의 식당에 방문한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와는 워낙에 좋지 못한 감정이 많이 쌓여있지만 일하시는 엄마가 힘드실까 봐 좋아하시는 달달한 주전부리들을 사들고 방문한 것이었죠. 그런데 식당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달려가 봤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가게 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년이 감히 사돈 돈을 훔쳐가? 어디 훔쳐갈 게 없어서 내가 돈 챙겨주겠다 했어? 안 했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진정하세요, 사돈.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듯 한쪽 뺨을 부여잡고 바닥에 엎어진 채 시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옆에 있던 남편은 안절부절 못한 채 머리만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절 발견하곤 곧바로 저에게까지 손가락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네 엄마가 내 가게 돈을 훔쳤다. 가게 시제가 안 맞아서 돈을 세고 또 세봤는데 아무리 세봐도 돈이 안 맞잖아. 너 이거 어떻게 물어낼 거야? 당장 내 돈 물어내. 애미가 훔쳤으면 딸년이라도 그 돈을 갚아야지. 시어머니는 이럴 줄 알았다면서 배운 게 없는 촌구석 사람들을 사돈이랍시고 믿고 쓴 게 자기 잘못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고운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 손이 벌벌 떨리고 차갑게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왜 저희 엄마 의심하세요? 증거 있어요? 증거가 없긴 왜 없어? 네 엄마 말고 카운터 본 사람이 또 있니?
너 카페에서 내가 공짜로 커피 먹는다고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돈이면 혈안이 되어 있더니 네 엄마도 아주 너랑 똑같아. 집구석이 전부 돈에 눈이 멀었어. 이제 보니 집안 내력이었구나. 그때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훔치지 않았다고 하시는 엄마와 아무 행동도 못하고 있는 남편이 겹쳐 들어오며 눈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바로 남편 머리채를 잡고 소리친 것이죠. 네 엄마 교육 똑바로 시켜 죽기 전에! 그리고 내가 증거 잡아낼 거야. 만약에 저희 엄마가 훔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되면 어머님도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저게? 내가 지금 네 엄마 112에 신고 안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에 정신이 나갔나? 저는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무시한 채 엄마를 끌고 정신없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딸을 생각해 가게에서 열심히 일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저를 생각해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제야 하나씩 털어놓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손님들 보기 좋게 항상 웃고 있으라고 한 것, 조금이라도 표정이 굳어있거나 힘든 기색을 내비추면 와서 웃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 거기다 이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하면 임신한 딸 이혼시킬 거라고 입단속 잘하라는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엉엉 울며 아빠에게 전화해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뭐? 네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런 정신이 썩어도 한창 썩어 문드러진 것들. 당장 서울로 올라가마. 아빠는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고 저희는 집안에 모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쉽사리 입을 뗄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심각했어요. 전 엄마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밤에 네 남편까지 일부러 일찍 퇴근시키고 친구들을 가게로 부르더라고. 그리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진 모르겠지만 다음날 가보면 아주 식당이 엉망이었다. 그러면서 나한텐 절대 바깥 사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어? 친구들을 부르셨다고? 가게로? 그때 불현듯 전에 남편이 말해주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추문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한창 친구들끼리 하는 내기 도박을 즐겼다는 이야기가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우연히 그걸 알아채어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이란 얘기에 겨우겨우 그만두셨다고 했죠. 하지만 한번 도박을 시작하면 영원히 끊지 못한단 말이 있죠. 시제가 맞지 않는 것과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희 엄마를 도둑으로 몰아가신 데엔 이유가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가게 돈을 빼돌려놓고 일을 저지른 게 뻔했어요. 여기까진 제 추측이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언니,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그런 일 당했다는 거 들었어. 우리 집 돈 많아서 좋은 게 뭐야? 이럴 때 써야지. 가게 CCTV는 언니 시어머니가 아마 다 지웠을 것 같아. 일단 내가 아는 사람 통해 손 써볼게. 손을 내밀어준 건 동생이었어요. 동생은 자신이 아는 업체를 통해 증거를 잡겠다고 했고 저희 가족은 간절히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동생이 건넨 USB를 확인한 결과 생각보다 더 추악하고 기막힌 광경에 허탈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내쫓고 난 이후 식당에서 벌어진 일들을 촬영하고 녹음한 USB였는데요. 저는 캡처본을 촬영하여 곧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웃음이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먼저 미리 찍어놓은 영상 캡처본들을 시아버지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진 보시자마자 같이 온 저희 엄마와 아빠를 향해 털썩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거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주 큰 무례를 저질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에게 어떻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드려야 할지.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엄마와 아빠는 정중하게 모르신 일이니 시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시아버지께선 지금껏 저에게 악의 없이 대하신 걸 알기에 용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때마침 경쾌한 풍경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가게에 도착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벌컥 화를 내더군요. 이 도둑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얘, 너 내 아들이랑 이혼은 각오하고 온 거지? 네가 아무리 내 손주를 뵀다 해도 나는 도둑년 딸이랑은 절대 상종 못한다. 시모는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강요하고 나섰습니다. 같이 온 남편 역시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저런 걸 데리고 지금껏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니 천추의 한이었어요. 전 시모에게 바로 반격을 해드렸습니다. 준비한 자료들을 몽땅 공개하면서 말입니다. 가게에서 남자 끼고 내기 도박하고 즐거우셨겠어요? 뭐야? 이미 시어머니는 뭔가 걸렸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전 불 꺼진 가게에서 내기 도박을 하는 시어머니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안색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남편 역시 이게 뭐냐며 입술을 파르르 떨며 체온말 쳐다보더군요.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정확한 증거를 가져왔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무기로 쓰려 했던 녹음 파일까지 재생했습니다. 한 여자의 경박한 웃음소리와 함께 음침한 말이 울려 퍼지자 시모도 남편도 머리를 숙이고 있던 시아버지까지 경악할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누명을 아주 잘 씌워놨지. 걱정 말어. 우리 바깥 양반은 알래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머리하는 기똥차게 잘 굴러가. 역시 누나가 최고야. 누나, 이 가게 잘 되면 앞으로도 나한테 용돈 맨날 줄 거지? 그럼 당연하지. 용돈 정도에 내가 매달 팍팍 주고도 나만 믿어. 나머지 녹취 내용이 더 남아있지만 차마 여기 쓰기에도 추악한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내기 도박도 모자라 누가 봐도 꽃뱀인 남자와 놀아나고 있었고 남자에게 돈을 빼돌린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저희 엄마를 도둑으로 몰아간 것이었어요. 그 험한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무너지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안 좋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값을 받아야 하니까요. 어디서 이런 거짓 증거를 가져와서 너 아주 보통 계집애가 아니구나.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어디 봐서 내 목소리야. 여보, 아니에요. 당신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 발칙한 것이 궁지에 몰리니 별짓을 다 꾸며내는구나. 이래서 내가 널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 목소리까지 꾸며내겠어요. 보기 안 좋으니 그만 인정하세요. 하지만 그때 가슴을 치며 시어머니를 막은 건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언제 정신 차리실 거예요. 젊으셨을 땐 내기 도박으로 집안을 말아드시더니 이젠 횡령도 모자라서 장모님께 그런 짓까지 저지르시고. 엄마가 사람이에요? 남편의 절규는 안타까울 정도로 절박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도박 관련된 가정사가 더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이어 얼굴이 붉어진 시아버지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치셨어요. 그 짝소리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 가게 손님분들도 놀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신이랑은 단 하루도 못 살아! 당장 꺼져! 그날 이후 시아버진 곧바로 시어머니와 이혼을 강행하셨고 저 역시 남편과는 깨끗이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지엄마 등 뒤에 숨어 자기 와이프 하나 지킬 줄 모르는 마마보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기가 걸리긴 했지만 제 뒤에 친정엄마와 아빠가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게다가 한 가지, 저희 집이 재력이 있다는 거 언젠가 한 번은 쓰일 거라고 말했죠. 전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으며 시댁에 당당히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반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울며 불며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다시 돌아와 달라며 돈에 횟가닥 뒤집어진 얼굴을 보이는데 정작 돈에 미친 게 누구인지 사람이 순간 무서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 파란만장했죠. 이혼을 결심했을 땐 여러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귀한 딸아이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생각하면 참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알차고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